안녕하세요. 우리가 자주 쓰는 고사성어 중에서 산전수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산전수전은 산에서와 물에서 모두 전투를 해봤다는 뜻으로 세상에 갖은 고난과 시련을 겪은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에 살을 더 붙여서 산전수전 공중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더라고요. 아마도 제 인생이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릴 때부터 갖은 고난을 겪으며 다사다난하게 살아온 제 인생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린 나이 임신을 했다가 군대에 간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혼자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요. 출산 후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돈도 없고 기댈 곳도 없어서 한 성당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일손을 도왔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 역시 태어나자마자 그곳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성장하게 되었어요. 우리 보육원의 원칙이 일하지 않는 자 밥도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는데요. 진짜 아이들에게 노동시키신 것은 아니고 그만큼 자기 삶에 책임을 다하라는 뜻이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이불 정리, 숙제나 공부도 미루지 말고 철저하게, 그리고 하다못해 밥을 먹고 나면 내가 먹은 자리는 깨끗하게 스스로 청소하기 등등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저는 부지런히 생활하고 내 앞가림은 스스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마음도 굉장히 강했죠. 물론 거기서 자란 아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니 저한테 유독 그런 생활관이 잘 맞았던 것 같기도 해요. 어릴 때부터 자기주도적이고 독립적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똑부러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갓난아기 때부터 시설 생활을 한 아이들도 막연한 그리움과 부러움 때문인지 4~5살이 넘어가면서부터 부모님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보고 싶어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해요.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그리워하는지 이해가 쉽지 않지만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제 부모님에 대해 그리워하거나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는 일은 없었어요. 보육원 원장님이 저에게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을 때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뿐이었죠. 독립심이 강해서인 것도 있지만 원래 제 성격이 지나간 일은 그냥 빨리 잊어버리자 싶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과거에 매달려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니까요.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는 독립을 위해 준비했어요. 원장님이랑 다른 선생님들은 시설 일을 도우면서 더 머물러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새로운 세상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죠. 거의 태어날 때부터 시설에서 살다시피 했으니 조금 더 새로운 삶을 보고 싶기도 했어요. 이제 곧 성인이 되니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하고 싶었죠. 꿈 많고 어린 소녀였기에 가능했던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수업이 끝나면 시내 햄버거집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독립할 때 일정 지원금이 나오기는 하지만 솔직히 많이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마땅한 집 구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자금이 제일 중요하다 싶었어요. 원장님이랑 선생님들도 자립 준비하는 애들을 그동안 보기는 했지만 저처럼 열심히 하는 애는 거의 없었다고 하실 정도였죠. 시설에서의 마지막 밤, 크리스마스와 새해 선물로 함께 시설에서 생활하던 어린 동생들에게 새 학기 준비물로 쓰라고 선물을 사주고 아이들 한 명씩의 편지를 머리맡에 놔두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아쉬움에 우는 아이들도 제가 간다고 삐져서 말도 안 하는 애들도 있었죠. 인사를 나누고 다시 제 방으로 돌아가는데 태어난 이후부터 쭉 오랫동안 살았던 시설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저도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한 번도 이곳을 떠나서 생활해 본 적 없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삶을 시작하게 된다니 두려움과 설렘이 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방에 도착할 때쯤 원장님께서 저에게 인사하려고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 학교 안 갈 때는 아르바이트 하랴, 여기서는 동생들 챙기고 선생님들 도와주고. 네가 우리 곁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었는지 몰라. 원장님은 어른인데도 가끔은 너에게 의지하기도 했단다. 지금까지 내가 봐온 너라면 어디를 가든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 어른이 되어 세상에 나가면 더 힘든 일도 많을 거야. 네가 보육원 출신이라고 부모가 없다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너를 온전히 봐주는 게 아닌 네가 가진 상황들만 보고 판단하기도 할 거란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 네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할 거야. 스스로가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안 좋은 소리를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없잖니. 하지만 언제나 잊지 마렴. 너를 보는 게 아닌 네가 가진 배경이나 환경으로 너를 마음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란다. 그 사람들은 나보다 가진 게 없어 보이는 네가 꿋꿋하고 멋지게 네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배가 아파서 다른 딴지를 걸 일이 없어 고작 그런 거로 너를 낮잡아 보려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에 휘둘릴 필요 없어. 우리는 네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알아. 동생들에게는 따스하고 친구들에게는 다정하고 선생님들에게는 의젓하고 믿음직스러운 아이지. 몇 년간 혼자 독립 준비를 하는 섬세하고 계획적이고 주도적인 아이라는 것을 안단다. 그러니까 앞으로 살면서 누군가가 너를 힘들게 한다면 그건 너의 문제가 아닌 그 사람들의 문제란다. 그러니 그런 일들에 휘둘리지 말고 온전히 네 인생을 사렴.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는 언제든 우리 곁에 와서 의지해도 괜찮아. 누군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늘 나쁜 것은 아니니까.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 너도 알지? 감사해요, 원장님. 정말 감사해요. 그동안 여기서 지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 멋진 아이라면 그건 모두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저를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 밖에 나가서도 이제까지 배운 것처럼 그리고 지금 알려주신 것처럼 언제나 멋지고 당당하게 살게요. 원장님은 마지막으로 홀로서기 하는데 보태라며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짐을 챙겨 오랫동안 지내왔던 시설을 떠났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집을 얻은 저는 완전히 새로운 동네에서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굳이 지역까지 옮기게 된 이유는 혹시나 제가 어느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거나 의존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왕 홀로서기를 결심했다면 완전히 혼자 스스로 일어나고 싶었기에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조금의 가능성도 배제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지역에서는 미용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에 다녔어요. 제 또래 친구들이 많이 도전하는 과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격증을 따는 게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아 학원에 다니면 금방 딸 수 있다고 먼저 독립한 언니가 알려주었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지역 내에 있는 미용실에서 잡일을 했어요. 예약 전화를 받거나 바닥 청소, 물건 재고 정리, 그리고 손님들 응대를 하는 일이었어요. 아무래도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다 보니 현장을 경험하면 눈에 익히는 것도 더 많을 것 같았고 일하는 시간도 길고 급여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자격증 따고 나면 바로 취직할 수도 있으니 딱 맞다 싶더라고요. 몇 달 만에 자격증을 따게 되었어요. 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반년 정도 예약이나 청소 업무를 주로 했는데 다음 해부터는 조금씩 손님들 머리 할 때 보조로 작업을 도왔어요. 처음에는 간단히 드라이나 고데기, 롤을 마는 등을 돕다가 조금씩 커트도 해보고 염색약도 조합하면서 한 단계씩 성장을 해나갔죠. 그러면서 천천히 진짜 미용사로 자리를 잡아나갔어요. 그때쯤 두어 달 만에 한 번씩 이전에 지냈던 보육원에 방문해서 애들 머리를 해주고는 했는데요.
원장님도 선생님들도 이렇게 멋지게 자리 잡아서 동생들 머리까지 해주러 오다니 대단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미용사로 일을 한 지도 6, 7년이 지났어요. 연차가 쌓이기 시작하니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용실에서 계속 일을 할지 아니면 돈을 모아서 내 사업을 시작할지 말이죠. 주변에서는 직접 미용실을 차리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왠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일을 하는 것과 사업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분야 같았거든요. 한 번도 사업을 운영해 본 적 없고 아직 내 가게를 차리기에는 어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꾸준히 돈을 모으고 있기는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미용실을 방문했어요. 처음 오시는 분이었는데 파마 하신다고 하길래 제가 담당을 하게 되었죠. 한창 머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혹시 만나는 남자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마침 오래 만났던 사람과 헤어진 상태라 없다고 했더니 소개팅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아들도 만나는 아가씨가 없거든. 아들이랑 나이도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동네 친구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얼마 전까지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거든. 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속 타지 나가서 생활하다가 왔더니 동네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해서 거의 집에서 공부만 하는데 아가씨도 다른 지역에서 왔다고 하니 둘이 나이도 비슷하고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네? 너무 갑작스러운데. 아구, 뭐 결혼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한 번만 만나보라는 건데 뭐. 안 그래도 아들 녀석 머리 좀 할 때 됐는데 내일 오라고 해야겠다. 아, 그래요. 저도 동네에 친구도 별로 없는데 좋을 것 같네요. 나이도 비슷하고 타 지역에서 왔다고 하니 공통점도 꽤 있을 것 같았어요. 당장 불편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리하러 들른다고 하니 그 정도야 괜찮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잘 되면 좋은 거고 잘 되지 않아도 나는 손님 한 명 더 받으니 됐다 싶었어요. 어머니가 마음에 드신다고 해도 그 아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그냥 해본 말일 수도 있으시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진짜 다음날 바로 그 아들이란 분이 커트하러 왔더라고요.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준수한 외모였어요. 생각보다 훨씬 괜찮게 생겼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아서 그런지 약간의 반전이다 싶더라고요. 수줍게 인사를 하면서 제 이름을 이야기하며 어머니 소개로 머리하러 왔다고 하길래 저는 자리로 안내했어요. 머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제 어머님 말씀으로는 커트하셔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조금만 다듬어 주세요. 아주 조금이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샴푸와 커트를 하면서 저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사람은 이것저것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몰랐던 다양한 분야를 아는 게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뭔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재밌기도 했고요. 지방 법대를 나왔다는 그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몇 차례 봤는데 합격하지 못했다고 해요. 때로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더 노력해서 그 이상에 도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게 포기하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제 나이도 들고 언제까지 안 되는 시험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다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차라리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 싶었어요. 혼자 계신 어머니가 신경 쓰이기도 해서 공부는 본가로 돌아와서 하지 싶어서 다시 고향으로 온 거예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답이라고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 새로웠어요. 무엇이든 이 악물고 버티는 것만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을 뒤로 할 수 있는 것도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다 싶더라고요.
도전하는 만큼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또 하나의 용기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와는 배운 것도 다르고 생각도 성격도 많은 게 다른 사람이었는데 그 점이 재밌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과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뭔가 또 다른 세상을 배우는 것 같았죠. 그렇게 원하는 대로 머리를 아주 조금 다듬어 주었는데 이틀 뒤에 그 사람이 또 왔더라고요. 아, 그 머리를 너무 조금 다듬은 것 같아서 약간만 더 자르려고요. 그렇게 찾아온 그 사람은 또 머리를 아주 조금만 다듬어 달라더군요. 그러더니 2, 3일 뒤에 또 찾아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 머리를 하러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러 오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매번 올 때마다 핸드크림이나 먹을 거를 사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제 생각이 나서 샀다면서 작은 선물을 하나씩 챙겨왔어요. 혹시 일부러 저 보려고 자꾸 머리를 조금만 다듬으시는 거예요? 벌써 몇 번째 머리를 다듬으러 오는 그 사람을 보고 결국 이야기를 했어요. 아, 저 그게 맞아요. 그래야지 보러 올 수 있으니까. 이러다 머리 안 나와 나겠어요. 더 만나러 오다가는 빡빡머리 되시겠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계속 볼 수 있으면. 그냥 데이트 신청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도 돼요? 그렇게 매번 미용실에 찾아오던 그 사람과 이제는 밖에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슬슬 제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알아보고 다녔어요.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과 경력 차이도 많이 나고 나이 차이도 너무 커지다 보니 뭔가 오래 일한 곳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저를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월급도 늘 비슷하니까 차라리 제 가게를 차리는 게 수입상으로도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가게를 얻게 되었어요. 그냥 조용한 동네에 주변에 가정집이 많아서 중년 이상의 어른들이 많을 것 같은 곳이라 제가 염색이랑 파마를 잘하니까 딱 맞겠다 싶었죠. 가게를 알아보는 동안 그 사람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주변 지인을 통해서 괜찮은 장소를 여기저기 알아봐주고 어머님이 아시는 분이라며 부동산을 소개해줘서 복비도 거의 안 내다시피 얻었거든요. 또 가게를 알아보느라 여기저기 발품을 많이 팔아야 했는데 그때마다 직접 운전도 해주면서 먼 곳까지 가서도 둘러볼 수 있게 해줬어요. 가게를 차리면서도 돈을 줄이기 위해 장비들을 중고로 많이 들여오기로 했는데 제가 운전도 못하고 차도 없다 보니 그 사람이 직접 트럭을 빌려와서 기기를 가지고 오는 것까지 다 도와주었죠. 자기 공부하느라 시간도 없을 텐데 그 와중에도 저를 챙기는 것을 보고 점점 호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또 매장을 열고 나서도 어머님이 동네 이야기를 잘해줘서 홍보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마치 벌써 며느리가 된 것처럼 살뜰하게 챙겨주셨는데 그게 싫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부모님의 부재에 대해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잘 챙겨주시는 것을 느껴보니 참 좋은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 덕분인지 미용실은 오픈하고 나서 쭉 매출이 괜찮았어요. 몇 달 지나니까 자리를 잡아서 그런지 전에 일하던 곳에서 받았던 월급보다 훨씬 수입이 높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은 친구 회사 일을 도와주면서 틈틈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셨는데 자기가 나이도 있는데 공부한답시고 집에서 지원만 받기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시는지 알기에 마음이 편치 않다면서요. 혹시나 친구 회사 일이 잘 되면 차라리 그쪽으로 취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거라면서 오히려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렇게 연애도 사업도 전부 잘 흘러가고 있었죠. 삶은 꽃밭을 걷는 것만 같았죠. 미용실 수입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사업한 지 1년 정도 되니까 이제 가게 운영도 꽤 익숙해졌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곁에서 그 사람도 그분의 어머니도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의지가 많이 되었어요. 마치 새로운 가족이라도 생긴 것처럼 아주 든든했죠. 그리고 이렇게 지내보니 참 좋다 싶으면서 자연스럽게 결혼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연애 약 2년 가까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동안 어머님이 저에게 무척 잘해주셔서 그 집으로 제가 들어가기로 했어요. 물론 신혼이니까 따로 집을 얻을 수 있겠지만 어머님 혼자 계시면 남편도 걱정이 많이 될 것 같고, 어머님도 계속 같이 살다가 결혼했다고 쓱 나가버리면 외로우실 것 같기도 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아침에 저랑 같이 출근하면서 가게 오픈하는 것도 도와주고 마감할 때도 달려와서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저희 결혼 생활은 이대로 계속 행복할 것만 같았죠. 어머니는 무릎도 손목도 항상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생활력이 강해서 그런지 청소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가 어딘지 모르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용돈도 조금씩 챙겨드렸죠. 어머니는 매번 이런 거 안 줘도 된다면서도 한바구음을 지으며 좋아하셨어요. 남편은 이제 결혼을 했으니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면서 합격을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미래가 있는 것 같지 않다면서 자기 머리로는 지금부터 몇 달 바짝 준비하면 바로 합격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모의고사를 봤을 때는 거의 다 만점을 받았다면서 자기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만 생활비를 부탁한다고 했죠. 저는 개인 사업을 운영해 지금은 당장 잘 되더라도 미래가 불안할 수 있으니 자기가 장기적으로 퇴직 걱정 없는 공무원이 된다면 저희 둘 모두에게 좋을 거라고 하는데 저 역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안정적이라면 좋겠다 싶어서 알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매일 독서실을 간다면서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차피 가게 운영을 하느라 하루 종일 나가 있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남편이 안타깝기도 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도 더 챙겨주고 도시락도 싸주고는 했죠. 그런데 남편이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게 매출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처에 어머님들 또래의 아주머니가 미용실을 열었는데 나이대도 비슷하고 말주변이 좋아서 그런지 손님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오픈빨이라 그렇겠지 몇 달 지나면 다시 안정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쪽이 실력이 더 좋은 건지 매출이 쉽게 다시 회복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남편은 처음 이야기했던 몇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죠. 공부는 잘 되고 있는지 시험은 언제쯤 합격할 것 같은지 제가 물을 때면 늘 말을 돌리고는 했어요. 그러더니 언젠가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며 화를 내기도 했죠. 어머니, 요즘 가게 수입이 좋지 않아서 이번 달은 용돈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하길래 가게 수입이 나빠져? 너 혹시 손님들한테도 싸가지 없게 행동하니? 너 혹시 그러면서 내 용돈은 안 주고 그 고아들한테는 계속 돈 보내주는 거 아니지?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보육원에 돈 보내는 건 제가 결혼 전부터 했던 거예요. 저희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더 필요하잖아요. 얼씨구, 저거 말하는 거 봐라. 그래, 결혼 전부터 해오고 네 돈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 이거니? 그리고 네 남편이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바깥 일할 사람 기는 못 세워줄 망정 허구한 날 바가지나 긁고 내가 정말 우리 아들 볼 때마다 안타까워서 그런다. 저렇게 어깨가 축 처져서는 밖에서 공부하느라 저고생하는데 마누라가 집에서까지 들들볶으니 아휴. 시험에 대해서 몇 번 물어본 게 전부인데 기가 찼어요. 막말로 제가 번 돈이니까 그 정도 쓰고 싶은 곳에 쓸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했죠.
게다가 결혼한 이후 남편은 한 번도 생활비를 번 적이 없으니 제 입장에서도 돈 한 푼 벌어오지 못하는 남편에게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돈을 벌어오기는커녕 결혼 후에 공부한다는 핑계로 제가 번 것까지 야금야금 쓰고 있으니 할 말은 많았지만 그래도 어머니에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싸우자는 것밖에 되지 않을 듯해서 참았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어머니의 태도는 냉랭했어요. 아니, 냉랭하다 못해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못되게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학원비, 독서실 비용, 식비 등등 갖은 핑계를 대면서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거나 몰래 제 지갑에서 카드를 가져가서 쓰고는 했어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서 이제는 폐업을 고민하는 수준이 되었어요. 나 가게 그만둬야 할 것 같아. 뭐? 왜? 매출이 너무 나오지 않아서 사실 지난 몇 달간 거의 마이너스였어. 이대로 계속 운영해봤자 계속 마이너스라 나중에는 빚내서 영업해야 할 것 같아. 그냥 더 손해보기 전에 지금 접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 지금 가게를 접으면 어떡해. 나 시험도 합격 못했는데. 그러면 우리 생활비는? 당신 대체 그 시험은 언제 합격하는 건데? 더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취업이라도 하는 게 어때? 뭐? 지금 너 먹여 살리라고 나보고 꿈을 포기하라고?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벌써 몇 년째 준비하고 있던 건데 아직도 합격 못했잖아. 당신이 포기하는 것도 용기라며. 야, 이제 본색이 나오는구나. 너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니? 남의 머리나 자르다가 힘들어지면 그냥 남편한테 빈대 붙으려고? 뭐? 빈대? 솔직히 말은 똑바로 해야지. 결혼하고 나서 당신이 한 게 뭔데? 생활비 한 푼도 보탠 적 없잖아. 그러면서 빈대? 누가 누구 보고 빈대라고 해? 오히려 빈대는 당신 쪽 아니야? 뭐? 아니 인연이 누구 아들 보고 빈대래? 저희 부부가 한창 다투고 있는데 밖에서 듣고 계시던 건지 어머니가 들어오셔서는 역정을 내셨어요. 때리려고 손까지 드시길래 어이가 없어서 바로 집을 나왔어요. 그날은 가게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자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래저래 고민해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굳이 제가 참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일도 제가 다 했고 생활비도 제가 다 벌어오고 어머니 용돈까지 드리며 이 집을 뒷바라지 해온 건 저였어요. 그래도 남편이니까 가족이니까 해왔던 건데 지금 보니 그 사람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밤새 생각해본 결과 결론은 하나였어요. 이미 이 결혼은 구멍이 뚫린 채 항해하고 있는 배였고 앞으로 가라앉을 것 말고는 기대할 미래가 없었죠. 서로 감정도 많이 상했고 앞으로 경제적으로도 나아질 거라는 보장이 없었어요. 아마도 가게를 정리하고 제가 다른 일을 구해서 두 사람을 먹여 살려야겠죠.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갔더니 어머니랑 남편 둘 다 집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혼 서류를 내밀자 어머니는 바로 기가 찬다는 듯이 헛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잘됐다. 아유, 독한 기집애. 돈에 눈이 멀어서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결국 이거니? 돈 좀 있는 집안인 줄 알고 호구 잡았다 싶었는데 막상 결혼해보니 아니었어? 참네, 저렇게 돈 밝히는 애인 줄도 모르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잘해줬다. 아이고, 내가 미친년이지. 저런 애를 우리 아들 짝으로 점찍다니. 아이고,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저런 계집애를 데려다 소개를 해주고. 아이고, 다 내 탓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생떼를 쓰는 어머니를 보니 제 결심은 더욱 굳어지더라고요. 이 집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은 게 확실해졌어요. 심지어 남편은 그 말에 동의하는 건지 뭔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혼 서류를 쓰고 있었죠. 난 네가 생활력도 강하고 열심히 하는 애라 좋아했는데
돈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걸. 괜히 너 같은 애 만나서 시간 낭비만 했다 내가. 오히려 이혼은 쉽게 끝났어요. 서로 매달리는 사람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고 나눌 재산도 없었죠. 그동안 제가 그 집에 가져다 준 생활비를 내놓으라고 하고 싶을 정도였지만 괜히 이혼 기간 길어지고 그 집 사람들이랑 더 말을 섞기 싫어서 그냥 포기했어요. 이미 보증금도 많이 까먹고 있던 가게라서 정리하니까 뭐 남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작은 월세 정도 구할 수 있는 돈이 남았길래 그것만 챙겨서 떠났어요. 그렇게 이혼 후 저는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이혼이 뭐 별거냐, 그냥 이것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씩씩하게 견디기로 했죠. 뭐 영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이혼한 사람이 세상에 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법이죠. 미용 일을 계속할까 하다가 손님을 빼앗기는 것을 보니 내 실력이 부족한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살면서 좋았던 점이라고는 없지만 딱 하나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맞지 않은 길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었죠. 제가 이사한 곳 근처에는 엄청 유명한 맛집이 하나 있었어요. 메뉴가 엄청 특이한 것도 아닌데 대체 거기는 왜 저렇게 인기가 많을까 싶어서 궁금하더라고요. 직접 가서 먹어보니 확실히 맛은 있었어요. 뭔가 자극적인 맛은 아니었지만 자꾸만 입맛을 당기고 집에 와서도 한 번씩 생각나는 곳이더라고요. 게다가 메뉴도 크게 계절을 타는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이런 식당이라면 동네에 하나 차려놔도 꾸준히 손님이 오겠다 싶었죠. 밥집이니까 단골 손님만 잘 잡아두면 고정 매출도 걱정 없을 것 같았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을 구한다길래 얼른 지원했어요. 일하다 보면 대박 식당의 영업 비밀까지는 아니어도 운영 방식이나 사장님의 마인드나 뭐라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차피 돈도 벌어야 하니 딱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전에 음식점에서 근무해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손이 야무진 편이라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청소나 정리는 어릴 때부터 이골이 날 정도로 했으니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죠. 비위도 강한 편이라 음식 쓰레기 같은 걸 정리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워낙 일을 잘해서 그런지 사장님도 점점 저를 눈여겨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사장님은 제 어머니 뻘의 아주머니였어요. 그것보다는 연세가 조금 더 있으신 것 같기도 했는데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어릴 때부터 홀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기술도 없고 배운 곳도 없어서 동네 식당에서부터 쭉 일을 했다고 해요. 젊은 시절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 서러운 일도 많이 겪어서 돈을 모아 자신의 가게를 차리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역시 한때 남자를 잘못 만나 오랜 시간 뒷바라지만 해주다가 결국 그 능력 없는 사람이 바람까지 피운 것을 알게 되어 이혼 후 혼자 지내신다고 했어요. 남편이 집이니 가게니 다 날려먹어서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느라 고생을 참 많이 했다면서 저를 보면 예전 자신이 떠오른다고 했죠. 제가 안타깝기도 하고 일 잘하는 직원이 예쁘기도 해서 사장님은 저에게 가게에 대해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든 가서 써먹어도 된다면서 레시피도 알려주시고 매출을 사로잡기 위한 노하우도 여러 가지 알려주셨죠. 저 혼자 가게를 차려서 고군분투했던 때와는 다르게 제대로 된 가게 운영을 배울 수 있었어요. 사장님에게 전수받다 보니 내가 지난번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도 보이더라고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차곡차곡 실력도 쌓고 돈도 모았어요. 들은 바로는 전 남편은 결국 시험에 떨어졌는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청소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렇게 됐구나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뒤늦게라도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사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가게 자리까지 알아봐 주셨어요. 지역부터 가게 위치랑 구조까지 엄청 꼼꼼하게 봐주시고 주변 상권을 둘러보고 어떤 메뉴랑 서비스를 넣으면 좋을지도 짜주신 덕분에 식당 준비는 착착 진행됐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성격이 팍팍해서 옆에서 배우면서 모질게 대한 적도 있었겠지만 네가 믿거나 해서 그런 게 아니야. 오히려 나는 네가 성공했으면 싶어서 그런 거니까 서운하고 속상한 적 있어도 그냥 툭 털어버려라. 잘해. 알겠지? 이혼한 게 뭐 대수냐? 그런 놈 남편이라고 데리고 사는 게 더 미련한 짓이지. 너라면 잘할 거다. 존경스러운 사장님에게 몇 년간 직접 요리부터 가게 운영까지 제대로 전수를 받은 덕분인지 두렵지 않았어요. 원래도 뭔가를 두려워하는 성격이 아니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너무 잘 될 것 같다는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가게 개점하고 일주일 동안은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일손을 도와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손님층이랑 어떤 메뉴가 잘 나가는지, 반응은 어떤지 등등을 따져서 앞으로의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주셨죠. 덕분에 저희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정말 매일매일 손님이 넘쳐서 재료가 모자라 판매를 멈출 정도였죠. 매일 재료를 넉넉하게 준비해도 손님을 다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손님들이 와, 얼마나 맛있으면 재료가 없지? 다음에는 더 일찍 와서 꼭 먹어봐야겠다 하면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드신 분들 다들 반응도 굉장히 좋았어요. 맛집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가게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죠. 하도 유명세를 치르다 보니 맛집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을 해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신상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나갔는데 나중에는 유명한 방송사에서도 취재 요청이 오더라고요. 심지어 유명한 배우들이 다녀갔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가게는 그야말로 대박이 났어요. 유명해져서 방송에 나오고 텔레비전에 나오니 더 유명해지고 한마디로 시너지가 굉장했어요. 그리고 맛과 서비스까지 보장되니 계절이 지나도 해가 지나도 매출은 계속 나왔어요. 몇 년 새 저는 대박집 사장님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하지만 방송을 타고 유명해진 것이 늘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제 방송을 보고 불청객이 찾아왔거든요. 여기 사장님 나오라고 해! 다행히 브레이크 타임 직전이라 손님 한 명을 빼고 가게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방에서 재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대뜸 홀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게 들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와보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바로 제 예전 시어머니였죠. 어머니, 여기는 어떻게... 어라,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내나 했더니 네가 여기에 처박혀 있었구나. 언성 좀 낮추세요. 아직 손님 계신데. 언성 좀 낮춰주세요. 허, 네가 돈 좀 벌더니 또 시어머니가 우습게 보이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손님이 아직 계셔서.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제 시어머니도 아니시잖아요. 어머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네가 돈 좀 벌고 텔레비전 나오니까 뭐라도 된 것 같니? 그러면 이렇게 어른한테 싸가지 없이 말해도 돼? 경우가 없어도 분수가 있지. 이래서 부모 없는 애들은 티가 난다니까. 고아라고 불쌍히 여겨서 그동안 챙겨주고 보듬어줬더니 돈 때문에 지 남편 바가지 긁다가 이혼 소리 던지고 집 나간 것도 어이가 없는데.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혼한 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죠. 결혼해서 남편은 그동안 생활비라고는 한 푼도 안 벌고 어머니 용돈도 제가 꼬박꼬박 챙겨들었는데. 그래서 그 돈 좀 보태준 게 그렇게 유세 떨 일이니? 아이고, 내가 이렇게 싹수 놀아낸 줄 알았으면 너 같은 거 우리 집에 들이는 게 아닌데. 아이고,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이 고생을 한다. 아이고, 내가 우리 아들 인생까지 말아먹고.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저희 이제 이렇게 서로 찾아올 일 없지 않나요? 용건 있으신 거 아니면 돌아가 주세요. 왜 오긴? 우리 아들 인생 말아먹고 니년 혼자 잘 사는 게 열받아서 왔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은 이혼남 되고 그 뒤로 시험도 합격 못하고
내년에 이혼한다고 우리 아들 스트레스 줘서 그동안 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다시 재혼도 못하고 여자도 못 만나고 아이고 너 때문에 애가 얼마나 수척해졌는지 아주 살이 쪽 빠져서 뼈밖에 없어. 내년 때문에 우리 아들 시간 버리고 시험 떨어져서 인생까지 망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 이거 어떡할 거냐고!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쳤으니까 네가 책임지던 손해배상을 하던 당장 물어내! 방송 보고 저희 가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쫓아오신 거였나 봐요. 뭐라도 하나 뜯어내려고 오신 게 분명했죠. 자기 아들은 결국 청소 일을 하는 게 억울하신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런데 사실 전 남편이 시험에 떨어진 건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저는 생활비까지 보태가면서 남편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열심히 하지 않았든 아니면 머리가 나빴든 시험에 떨어진 건 전부 본인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사람이 제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이미 저희 가게에 깽판을 치면서 제 얼굴에 먹칠하고 싶어서 오신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의견은 먹힐 리가 없었어요. 제가 말로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녁 장사 준비하기도 바쁜데 이런 데 힘을 빼고 싶지도 않았어요. 에너지 쓰면서 시간 낭비를 하기도 싫고 더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그냥 경찰을 불러야겠다 싶더라고요. 이러시는 거 영업방해예요.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아이고 불러라 불러. 그러면 뭐 누가 무섭냐? 그래 차라리 경찰 불러라. 어디 한번 네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한 건가 시시비비 가려보자. 내 아들이 인생 망친 년 누가 편드나 한번 보자고. 이옥순 씨? 그때 식당 안쪽 방에서 식사하고 있던 단골 손님이 밖으로 나오면서 시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 이옥순 씨 맞네요. 목소리가 낯익다 했더니. 그런데 그 단골 손님을 보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으로 창백해지더니 입을 떡 벌린 채 경악을 했어요. 잔뜩 겁에 질려서는 두려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계속 그 남자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분은 오픈 때부터 저희 가게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이었어요. 저희 가게가 이렇게 대박집이 되기 전 오픈한 첫날부터 와서 식사를 해주시더니 거의 매일같이 오셨죠. 근처에서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한 번씩 직원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식사하고 가기도 했어요. 나이가 저보다 어린데도 그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분이기도 했죠. 회사 대표가 된 지금도 아침 일찍 출근을 하고 저녁에 끝나고는 취미로 자전거를 타며 운동을 꾸준히 할 정도로 부지런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이도 젊고 그냥 회사를 운영하는 순한 인상의 남자가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겁나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단호한 표정의 그 남자와 잔뜩 겁을 먹은 어머니의 얼굴을 계속 번갈아 보고 있었죠. 사장님!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바르르 떨면서 그분을 보고 사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어머니가 일하는 청소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어요.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머니가 일하는 청소회사인지도 몰랐어요. 여전히 어머니는 겁에 질린 얼굴로 있었고 사장님은 단호한 표정으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발을 신더니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계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옥순 씨는 아드님이랑 내일부터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은 무표정한 얼굴에 차분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가게를 나서려고 했죠. 사장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머니는 사장님 뒤로 급하게 허둥지둥 쫓아갔어요. 어떻게든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듯했어요.
여기 식당 사장님, 제가 지금까지 봐온 사람 중 누구보다 성실하고 친절하신 분입니다. 이혼 이야기도 이전부터 익히 들었어요. 그쪽 아드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도 부모가 있느니 없느니 그런 걸로 사람을 깎아내리는 직원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인성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방금 들었던 대화로 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영자 입장에서 그런 직원은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군요. 그리고 이 가게는 제가 매우 좋아하는 곳이니 한 번만 더 이 식당에 패기치는 일을 하신다면 그때는 법적으로 대응할 테니 잘 생각하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마치고는 그분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은 그분 뒤에서 손을 싹싹 빌면서 그를 쫓아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그 협박이 먹힌 것인지 그 뒤로 다시는 저희 가게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식당 근처에서도 본 적이 없었죠. 지난번에는 감사했어요. 저 때문에 직원을 잃어서 죄송해요. 저는 며칠 후 다시 찾아온 그분에게 서비스를 주면서 인사를 했어요. 아닙니다. 그분 이전부터 말이 좀 있었어요. 주변에 일하는 분들이랑 다툼도 꽤 있었고 저는 업무 능력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다 보니 젊은 친구들 중에도 현장에서 팀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젊은 팀장이랑 조가 되면 무시하는 듯한 발언도 꽤 하시고 그 아들분도 나이 가지고 이래저래 다른 팀원들을 무시하거나 괜한 소리를 하는 일들이 있어서 해고에 대해 고려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니 정말 우리 회사의 이념과 맞지 않은 분이더군요. 오히려 제 직원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저희는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이혼이라는 공통점도 있고 규모는 다르지만 둘 다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분은 그 청소회사 외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을 직접 제작하고 그 어플을 관리하는 회사도 운영하고 있었고 청소 제품과 집안 가구 등을 판매하는 브랜드를 같이 운영하고 있기도 했어요. 생각보다 회사 규모도 훨씬 크고 더 많은 일들을 하는 분이더라고요. 독학으로 공부해서 웹사이트를 열고 어플을 개발할 정도로 능력도 노력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좋은 친구에서 서로 호감이 있는 연인으로 발전했는데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자신도 도움이 되고 싶다며 제가 후원하는 보육원에 회사 이름으로 돈이랑 물건들을 보내기 시작했더라고요.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결혼에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재혼에 대해서는 신중해지는데요. 부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행복한 결말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